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후에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평생 하고 싶었던 거 해봐야지, 좋은 것 좀 사서 써봐야지, 자식들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만나뵌 한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까요? 74살 박정수 어르신인데요. 은퇴하시고 받은 퇴직금이 8천만 원이었대요. 큰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이 3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르신은 투자용 분양권을 사셨어요. 프리미엄 붙으면 억대 차익이라는 말에 혹해서요. 그런데 입주가 2년이나 연기됐고 중도금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2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결국 참다 못해 손절하셨는데 원금의 40%만 건졌습니다. 8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어르신이 울먹이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다른 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한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노후 구매 실수의 무서운 점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만회할 수 있어요. 이래서 벌면 되니까요.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다릅니다. 한번 잃은 돈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노후에 절대로 사면 안 되는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뵌 분들의 뼈아픈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걸 미리 아시면 최소한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7번째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분은 이것 때문에 돈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잃으셨어요. 자식들과 연을 끊다시피 하셨죠.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첫 번째로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분양권과 투자용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안전한 투자 아니야? 집값은 결국 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투자예요. 하지만 그건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71살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르신은 68세 때 분양권 하나를 구매하셨어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이었는데 당시 프리미엄이 3천만 원 정도 붙어 있었답니다. 어르신이 생각하시기를 입주할 때쯤이면 프리미엄이 5천에서 7천 정도는 되겠지. 그럼 4천만 원 차익이네 이렇게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분양권을 6억에 매수하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분양권 살 때는 계약금 10%만 내면 되니까 6천만 원만 냈어요.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중도금 대출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분양권은 담보 가치가 낮아서 대출 한도가 70%밖에 안 됐습니다. 6억의 70%는 4억 2천만 원.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본인이 내야 하는 거예요. 어르신한테 그런 현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다른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도금을 겨우 납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자였습니다. 4억 2천만 원 대출의 이자가 연 5%, 한 달에 210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어르신 연금이 3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10만 원이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입주하면 프리미엄 받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셨대요. 그런데 입주 예정일이 계속 미뤄졌어요. 1년 연기, 또 6개월 연기. 결국 2년 반이나 늦어졌습니다. 2년 반 동안 이자만 얼마나 나갔을까요? 한 달에 210만 원씩 30개월이면 6,300만 원입니다. 거의 계약금만큼 이자로 날아간 거예요. 그 사이에 어르신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70살이 넘으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병원비도 나가고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입주 6개월 전에 급매로 내놓으셨습니다. 프리미엄은커녕 오히려 손해보고 파셨어요. 6억에 샀는데 5억 5천에 팔았습니다. 5천만 원 손해에 이자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총 1억 1천만 원 손실입니다.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돈 날렸어요. 그 돈이면 10년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분은 75살 이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투자용 아파트를 구매하셨어요. 월세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요. 할머니가 사신 아파트는 지방 소도시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서울보다 싸니까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할머니는 본인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으셨어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본인 자금으로 충당하셨고요. 그리고 월세 50만 원의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월세 50만 원 들어오고 대출 이자 40만 원 나가고 관리비 15만 원 나가고 손에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자산은 늘어나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6개월 후에 세입자가 나갔어요. 다시 구하려고 했는데 잘 안 구해졌습니다. 석 달 동안 공실이었어요. 석 달 동안 월세는 안 들어오는데 대출 이자 40만 원, 관리비 15만 원은 계속 나갑니다. 석 달이면 165만 원이에요. 겨우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이번엔 월세를 안 내시더래요. 다음 달에 몰아서 낼게요 하시더니 2달을 밀리셨습니다. 할머니가 독촉하니까 그럼 나가겠다고 하시더래요. 결국 또 세입자를 구해야 했어요. 이번엔 월세를 4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안 그러면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40만 원 받아서 대출 이자 40만 원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관리비 15만 원은 손해예요. 할머니가 1년 반 동안 투자용 아파트를 운영해 보니까 월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답니다. 공실 기간, 연체, 관리비, 수리비 등등 합치니까 오히려 600만 원 적자였어요. 결국 할머니는 팔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지방 소도시 집이 잘 팔리겠어요? 1년을 내놓았는데 안 팔렸습니다. 가격을 1억 3천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래도 안 팔려요. 결국 1억 원에 팔았습니다. 1억 5천에 샀는데 1억에 판 거예요. 5천만 원 손실에 1년 반 동안 적자 6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5,600만 원 손실입니다.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월세 받아서 생활비 보탤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돈만 잃었어요. 70 넘어서 세입자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분은 70살 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상가 분양권을 구매하셨어요. 상가는 월세가 높으니까 좋다는 말에 혹하셨죠. 상가 분양권 가격이 3억 원. 어르신은 1억 원을 투자하셨어요.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고요. 입주하면 월세가 200만 원은 받을 거다. 대출 이자 빼도 100만 원은 남는다 이렇게 계산하셨어요. 그런데 입주하고 보니 상가 공실률이 60%였습니다. 주변 상권이 죽어 있었거든요. 어르신 상가도 1년 넘게 비어 있었어요. 겨우 임차인을 구했는데 6개월 만에 폐업하셨습니다. 장사가 안 됐대요. 또 공실. 이렇게 3년을 끌다가 결국 2억에 팔았습니다. 1억 손실에 3년간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1억 5천만 원 날렸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분양권, 투자용 부동산 이런 거 절대 노후에 손대지 마세요. 젊을 때도 위험한데 나이 들어서는 더 위험해요. 현금이 최고예요. 여러분, 왜 노후에 분양권이나 투자용 부동산이 위험할까요? 첫째, 현금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병원비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가 없어요. 둘째, 대출 이자가 큰 부담입니다.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이자 나가면 노후 생활비가 빠듯해져요. 셋째, 관리가 힘듭니다. 세입자 구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이 70 넘어서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넷째, 팔고 싶을 때 안 팔립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은 수요가 없어서 몇 년씩 안 팔려요. 다섯째, 가격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추세 속에서 지방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유동성 높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젊을 때 하는 거예요. 노후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보다 더 빨리 돈을 날리는 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고가 자동차입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마지막으로 좋은 차 한번 타보자. 외제차 한번 타보는 게 꿈이었어.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73 강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르신은 은퇴하시고 평생 꿈이었던 독일 외제차를 구매하셨어요. 중고차였지만 가격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좋은 차 타고 여행도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셨대요. 실제로 처음 3개월은 정말 좋으셨답니다. 차가 조용하고 승차감이 좋고 운전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지비였습니다. 먼저 보험료. 외제차 보험료가 1년에 400만 원이 나왔어요. 국산차 보험료의 3배 정도였죠. 한 달로 치면 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비비. 6개월 만에 정기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소모품 교체 비용이 200만 원 나왔어요.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등등. 국산차면 50만 원이면 되는데 외제차는 부품값이 4배였습니다. 1년 후에는 작은 사고가 났어요. 주차하다가 옆차를 살짝 긁었는데 수리비가 500만 원 나왔습니다. 범퍼 교체하고 도색하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국산차면 100만 원이면 될 일인데요. 2년 타는 동안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보험료 800만 원, 정비비 400만 원, 수리비 500만 원, 유류비 300만 원. 총 2천만 원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르신이 75살이 되니까 운전이 예전 같지 않더래요.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밤에는 잘 안 보이고 주차도 힘들고요. 결국 2년 만에 차를 팔기로 하셨어요. 6천만 원에 샀는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3,500만 원입니다. 2년 만에 2,500만 원 감가상각된 거예요. 총 손실을 계산해 보면 감가상각 2,500만 원 더하기 유지비 2천만 원, 합계 4,500만 원입니다. 2년 동안 4,500만 원을 쓴 거예요. 어르신이 후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이면 택시 20년은 타고 다닐 수 있었어요. 괜히 좋은 차 산다고 욕심부렸다가 돈만 날렸어요. 두 번째 분은 71살 박철호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국산 최고급 차를 구매하셨어요. 가격이 7천만 원. 외제차보다는 저렴하고 유지비도 덜 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실제로 유지비는 외제차보다는 덜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차를 거의 안 타시는 거예요.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몇 번 다녀보니까 피곤하더래요. 70 넘어서 장거리 운전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점 가까운 곳만 다니시게 됐어요. 슈퍼마켓 가는 것, 병원 가는 것, 이 정도만 타셨습니다. 한 달에 주행거리가 200km도 안 됐어요. 7천만 원짜리 차를 장보는 용도로만 쓰신 거죠. 1년 후에 어르신이 계산해 보셨답니다. 이 차를 타는데 드는 비용이 1년에 600만 원 정도 되네. 한 달에 50만 원씩. 그런데 나는 한 달에 200km밖에 안 타. 1km당 2,500원씩 쓰는 거네. 택시를 타면 1km당 1,000원 정도니까 어르신은 택시보다 2배 반 비싼 돈을 내고 본인 차를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3년 만에 파셨습니다. 7천만 원에 샀는데 4천만 원에 팔았어요. 3천만 원 손실에 3년간 유지비 1,800만 원 합치면 총 4,800만 원 날렸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차고에 세워둔 채로 감가상각만 되더라고요. 70 넘어서 비싼 차 사는 건 정말 낭비예요. 세 번째 분은 68살 최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SUV 차량을 구매하셨어요. 이제 나이 들면 타고 내리기 편한 게 좋다는 생각으로요. 가격이 5천만 원. 처음에는 만족하셨어요. 시야도 높고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작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어르신이 크게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운전이 무섭다고 하시더래요. 언제 또 사고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차를 거의 안 타시게 됐습니다. 1년 후에는 아예 운전을 포기하셨어요. 면허는 있지만 자신이 없어서 안 타신대요. 결국 차는 집 앞에 세워두고 어르신은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십니다. 차를 팔려고 했는데 1년밖에 안 탔지만 중고차 가격은 3,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5천만 원 주고 산 차가 1년 만에 3,500만 원, 1,500만 원 날렸습니다. 게다가 1년 동안 보험료, 유지비로 600만 원 썼으니까 총 2,100만 원 손실이에요. 실제로 탄 건 6개월인데 말이죠.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운전 능력이 떨어져요. 언제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고 비싼 차 사봤자 몇 년 못 타요. 여러분, 왜 노후에 고가 자동차가 위험할까요?
첫째, 감가상각이 빠릅니다. 특히 고가 차량일수록 중고 가격 하락폭이 커요. 둘째,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 정비비,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셋째, 사용 빈도가 낮습니다. 나이 들면 장거리 운전 힘들어서 차를 잘 안 타게 돼요. 넷째, 운전 능력 저하. 70대가 되면 반응 속도, 시력 등이 떨어져서 운전이 위험해져요. 다섯째, 언제 운전을 그만둘지 모릅니다. 건강 악화되면 갑자기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차가 필요하시면 1,000만 원대 중고 경차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아예 차 없이 택시 타시는 게 경제적이에요. 고가 차량은 돈 낭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다 더 교묘하게 돈을 빼앗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고가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입니다. 건강에 좋다는데 안 살 수가 있나요? 건강이 최고 아니에요? 이런 말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식품 업계의 타깃이 바로 노년층이거든요. 75살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홈쇼핑에서 고급 홍삼 제품을 구매하셨어요. 6개월분 가격이 200만 원. 하루에 10,000원 정도면 건강 지킬 수 있다는 멘트에 혹하셨죠. 주문하고 받아보니까 정기 배송이 자동으로 신청돼 있더래요. 6개월마다 200만 원씩 자동 결제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몰랐던 거죠. 1년 후에 통장 내역을 보니까 홍삼 값으로 4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깜짝 놀라서 해지하려고 했는데 위약금이 60만 원이래요. 결국 60만 원 내고 해지하셨습니다. 그럼 효과는 있었을까요? 할머니 말씀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좋아진 것도 없고 나빠진 것도 없고 그냥 똑같아요. 1년 동안 460만 원 쓰고 얻은 게 없는 겁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돈으로 병원 검진 받고 신선한 음식 사 먹는 게 훨씬 나았을 거예요. 두 번째 분은 78살 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방문 판매원한테 녹용 제품을 구매하셨어요. 6개월분 가격이 300만 원. 판매원이 집에 와서 이렇게 설명하더래요. 어르신 나이에는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이 녹용 드시면 기력 회복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무릎 관절에도 좋아요. 어르신이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관절에 좋다는 말에 혹하셨어요. 300만 원 주고 구매하셨죠. 6개월 동안 드셨는데 무릎은 여전히 아프더래요.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녹용으로는 관절염 안 좋아집니다.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결국 300만 원 날린 거예요. 어르신이 후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방문 판매원 말만 믿고 샀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돈으로 병원 치료받았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세 번째 분은 70살 강명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안마의자를 구매하셨어요. 가격이 1,000만 원. 매일 안마 받으면 혈액순환도 되고 근육도 풀리고 건강에 좋다는 말에 혹하셨죠. 처음 일주일은 매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는 가끔씩만 쓰시더래요. 한 달 후에는 거의 안 쓰시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할머니 말씀이 처음엔 신기하고 좋은데 계속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불편해요. 그리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결국 빨래거리가 됐어요. 1,000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빨래거리가 된 겁니다. 팔려고 중고 사이트에 올렸는데 500만 원에도 안 팔려요. 결국 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1,000만 원 주고 산 게 2달 쓰고 300만 원, 700만 원 날렸어요. 할머니가 한숨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안마 받으러 다녔으면 몇 년은 다닐 수 있었어요. 네 번째 분은 74살 조영철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온열 매트를 구매하셨어요. 가격이 500만 원. 암 예방에 좋다, 혈액순환에 좋다, 면역력에 좋다 이런 말에 혹하셨죠.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너무 뜨겁더래요. 1시간 이상 누워 있으면 땀이 나고 불편해요. 결국 한 달 쓰고 안 쓰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불이나 반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개봉 후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더래요. 어르신이 그걸 못 보신 거죠. 500만 원 날렸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었는데 다 장사치들 말이었어요. 노인들 건강 불안 이용해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가 건강식품과 의료기기가 위험할까요? 첫째, 효과가 과장돼 있습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효과가 좋지 않아요.
둘째, 가격이 비쌉니다. 실제 원가의 10배, 20배씩 받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정기 배송 함정이 있습니다. 자동 결제돼서 모르는 사이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넷째, 환불이나 해지가 어렵습니다. 위약금이 비싸거나 아예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째, 실제 치료를 방해합니다. 건강식품만 믿다가 병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병원에서 지키는 겁니다. 정기검진, 적절한 치료, 운동, 좋은 음식. 이게 진짜 건강 지키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건강식품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게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새로운 보험 상품입니다. 노후 보장 확실합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평생 안심 이런 말 들으시면 절대 혹하시면 안 됩니다. 70대에 보험 가입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71살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보험 설계사가 권유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셨어요. 지금 가입하시면 80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라는 말에 혹하셨죠. 조건이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납입하는 거예요.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80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받는 거죠. 어르신이 계산해 보셨어요. 내가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년 동안 1억 2천 받는 거네. 손해는 아니구나. 그래서 가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년 후에 어르신이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수술비, 입원비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보험을 해지하고 그 돈을 쓰려고 하셨죠. 해지 환급금이 얼마였을까요? 3년 동안 3,600만 원을 넣었는데 환급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1,600만 원 손해본 겁니다. 어르신이 억울해하셨어요. 내가 낸 돈인데 왜 절반도 안 돼? 보험사에 항의했더니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손해가 크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결국 2천만 원 받아서 병원비로 쓰셨는데 1,600만 원 손해에 병원비도 부족해서 다른 돈까지 써야 했습니다. 어르신이 후회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은행에 넣어둘 걸. 보험은 젊을 때 들어야지 나이 들어들면 손해만 봐요. 두 번째 분은 73살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암보험에 가입하셨어요. 만약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요. 보험료가 한 달에 30만 원. 처음 2년은 잘 납입하셨어요. 그런데 2년 후에 할머니가 정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 거절했어요. 왜일까요? 할머니가 가입하실 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그걸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혈압이 암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하셨지만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2년 동안 720만 원을 보험료로 냈는데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암 치료비는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했고요. 할머니가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보험 들면 이것저것 제외되는 게 많아요. 받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낭비예요. 세 번째 분은 68살 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실손보험에 가입하셨어요. 병원비 많이 나오니까 대비해야지 하는 생각으로요. 문제는 보험료였습니다. 70세 이상은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한 달에 25만 원이었어요. 1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어르신이 1년 동안 병원을 얼마나 다니셨을까요? 감기로 3번, 건강검진 1번. 병원비가 총 30만 원 나왔습니다. 보험료는 300만 원 냈는데 보험금은 30만 원 받은 거예요. 2년째도 비슷했어요. 병원비는 50만 원 나왔는데 보험료는 300만 원 냈습니다. 2년 동안 600만 원 내고 80만 원 받았어요. 520만 원 손해예요. 어르신이 계산해 보시더니 차라리 보험료로 낸 돈을 모아뒀다가 병원비로 쓰는 게 낫겠다 하시고 보험을 해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노후에 새로운 보험 가입이 위험할까요? 첫째, 보험료가 비쌉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둘째, 보장 내용이 제한적입니다. 이것저것 제외 조항이 많아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셋째,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큽니다. 급하게 돈 필요할 때 해지하면 원금도 못 찾아요. 넷째,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기존 질병 있으면 가입도 어렵고 가입해도 보험금 받기 어려워요. 다섯째, 수명을 고려하면 손해입니다.
납입 기간과 수령 기간을 계산하면 대부분 손해예요. 보험은 젊을 때 드는 겁니다. 70대에 새로 들 필요 없어요. 기존 보험 잘 유지하시고 새로 드시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보험보다 더 후회되는 구매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고가 가전제품과 리모델링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걸로 써야지, 집 좀 고쳐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위험합니다. 특히 70대에는요. 75살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주방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요리하기 편하게 만들자는 생각으로요. 업체에서 견적받으니까 3천만 원이었어요. 비싸긴 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쓸 거니까 괜찮다 생각하시고 공사하셨습니다. 최신식 주방으로 바뀌었어요. 인덕션, 식기세척기, 정수기 다 최고급으로 했죠. 할머니가 처음엔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다치셔서 요리를 잘 못하시게 된 거예요. 주방을 거의 안 쓰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아예 요양원에 가시게 됐어요. 집은 비게 됐고 3천만 원 들인 주방은 아무도 안 쓰게 됐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주방 리모델링은 집값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본인 취향대로 다시 하거든요 라고 하더래요. 결국 3천만 원 들인 주방 리모델링은 집값에 1원도 보탬이 안 됐습니다. 순수 낭비였던 거죠. 두 번째 분은 72살 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욕실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나이 들면 욕실이 미끄러워서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만들자는 생각으로요. 업체에서 견적 받으니까 2천만 원이었어요.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 손잡이, 좌식 변기 등등 노인 친화적으로 만드는 비용이었죠. 공사했습니다.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게 잘 나왔어요. 어르신이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어르신이 자식 집으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혼자 사시기 힘들어서요. 집은 새를 놓게 됐는데 세입자가 욕실을 다시 공사했어요. 본인 취향에 안 맞는다고요? 2천만 원 들인 욕실이 2년 만에 뜯겨나간 겁니다. 어르신이 허탈해 하셨어요. 내가 쓰려고 한 건데 2년밖에 못 썼네. 그 돈 아까워요. 세 번째 분은 69살 박철호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가전제품을 전부 최신형으로 교체하셨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등등. 총 1,500만 원 들었습니다.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전기세도 절약되고 편리하고 좋다 이런 생각이셨죠. 실제로 전기세는 조금 줄었어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 1년이면 12만 원입니다. 1,5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12만 원 절약하면 원금 회수하는데 125년 걸려요. 게다가 최신 기능들이 너무 복잡해서 어르신이 잘 못 쓰시더래요. 세탁기도 버튼이 너무 많고 텔레비전도 리모컨이 복잡하고 결국 기본 기능만 쓰시게 됐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옛날 제품이 더 간단하고 좋았어요. 최신형으로 바꿨는데 오히려 불편해요. 돈만 낭비했어요. 네 번째 분은 73살 조명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아예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하셨어요. 안방, 작은 방, 거실, 주방, 욕실 다요. 비용이 5천만 원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오래 살 거니까 편하게 만들자 이런 생각이셨죠. 공사 끝나고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할머니가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들었어요. 결국 작은 집으로 이사 가기로 하셨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리모델링된 집 안 좋아해요. 본인이 직접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래요. 결국 5천만 원 들인 리모델링은 집값에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순수 낭비였던 거예요. 여러분, 왜 노후의 고가 가전제품과 리모델링이 위험할까요? 첫째, 사용기간이 짧습니다. 나이 들면 건강 문제로 집을 못 쓰거나 이사 가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집값 상승에 도움 안 됩니다. 리모델링해도 집값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셋째, 복잡한 기능을 못 씁니다. 최신 가전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넷째, 자녀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려받아도 다시 공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째, 투자 대비 효과가 낮습니다. 몇 천만 원 들여도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아요. 노후에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게 최고입니다. 과도한 투자는 낭비예요. 하지만 리모델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구매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시골 땅과 전원주택입니다. 은퇴하면 시골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텃밭 가꾸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이런 로망 정말 위험합니다. 70살 김성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68세 때 강원도에 땅을 구매하셨어요. 1000평에 5천만 원. 여기에 작은 집 짓고 전원생활 하겠다는 꿈이셨죠. 2년 후에 집을 짓기 시작하셨어요. 건축비가 1억 원 들었습니다. 땅값과 합치면 1억 5천만 원 투자한 거예요. 집이 완성됐어요. 정말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어르신 부부가 이사 가셨어요. 처음 석 달은 정말 좋으셨대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새소리 듣고 텃밭도 가꾸고요. 그런데 석 달 후부터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병원이 너무 멀었어요. 가까운 병원이 차로 30분 거리. 큰 병원은 1시간 반 걸렸습니다. 70 넘으면 병원 자주 가야 하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둘째, 마트가 멀었어요. 장 보러 가려면 차로 20분. 간단한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차 타고 나가야 했습니다. 셋째, 동네 인간관계가 어려웠어요. 토박이들과 외지인의 괴리감. 어르신 부부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넷째, 겨울 난방비가 폭탄이었어요. 시골집은 단열이 안 돼서 겨울에 난방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왔습니다. 다섯째, 혼자 있으니까 외로웠어요. 도시에선 친구들 만나고 복지관도 다녔는데 시골은 할 게 없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기로 하셨어요. 전원주택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1년이 지나도 안 팔렸습니다. 가격을 낮췄어요. 1억 5천에서 1억으로 또 8천으로 6천으로. 그래도 안 팔려요. 결국 3년 만에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건진 거예요. 1억 원 손실입니다. 게다가 3년 동안 관리비, 재산세, 난방비로 1천만 원 더 썼으니까 총 1억 1천만 원 날렸어요. 어르신이 후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전원생활은 로망일 뿐이에요. 실제로 살아보면 너무 불편해요. 특히 나이 들면 더 불편하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분은 75살 이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시골 땅을 구매하셨어요. 경기도 외곽에 2,000평. 가격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땅값 오르면 팔고 안 오르면 텃밭으로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이셨죠. 그런데 땅을 사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자주 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가봤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쓰레기도 버려져 있고 난장판이었어요. 관리 업체에 맡기려고 했더니 1년에 3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재산세가 매년 100만 원씩 나왔어요. 관리비 300에 재산세 100만 원, 1년에 400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땅에서 나오는 수입은 제로입니다. 5년 동안 2천만 원 썼어요. 땅값은 전혀 안 올랐고요. 팔려고 내놓았는데 3년이 지나도 안 팔렸습니다. 결국 1,500만 원에 팔았어요. 3천만 원에 샀는데 1,500만 원에 판 거예요. 1,500만 원 손실에 5년간 관리비 2천만 원 합치면 총 3,500만 원 날렸습니다. 할머니가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시골 땅은 사기는 쉬워도 팔기는 정말 어려워요. 10년, 20년 안 팔려요. 절대 사지 마세요. 세 번째 분은 71살 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친구랑 같이 땅을 공동 구매하셨어요. 개발된다는 말에 혹해서요. 땅 가격이 1억 원. 어르신이 5천만 원, 친구가 5천만 원 부담하셨습니다. 3년 후에 개발되면 3억에 팔 수 있다는 말을 믿으셨죠. 3년이 지났습니다. 개발은 무산됐어요. 땅값은 그대로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개발 소식 없어요.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81살이 되셨고 땅은 여전히 안 팔립니다. 10년 동안 재산세로 1,000만 원 냈어요. 5천만 원짜리 땅 하나 때문에 10년간 1,000만 원 세금만 낸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계속 돈만 나가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이 후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개발 이야기는 다 사기예요. 10년, 20년 기다려도 개발 안 돼요. 시골 땅은 족쇄예요. 네 번째 분은 73살 최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제주도에 전원주택을 구매하셨어요. 노후엔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셨죠. 집값이 2억 원.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투자하셨습니다. 이사가서 1년 살았는데 정말 외로웠대요.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멀리 있고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더래요. 게다가 제주도는 바람이 세서 난방비가 엄청 나갔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로 하셨어요.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1년 반이 지나도 안 팔렸습니다. 결국 1억 5천에 팔았어요. 2억에 샀는데 1억 5천에 판 거예요. 5천만 원 손실에 1년 반 동안 관리비, 난방비로 1천만 원 쓴 것까지 합치면 총 6천만 원 날렸습니다. 할머니가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로망과 현실은 달라요. 전원 생활은 젊을 때나 가능해요. 70 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다섯 번째 분은 76살 홍길동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귀농하셨어요. 충남에 땅 5,000평 사시고 집 지으시고 농사 시작하셨습니다. 총 투자 금액이 2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을 다 투자하신 거예요. 농사 지어서 팔면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다 이런 생각이셨죠. 그런데 농사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70 넘어서 육체 노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요. 게다가 농작물이 잘 안 팔렸어요. 팔아도 가격이 너무 싸서 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1년 농사 지어서 번 돈이 100만 원.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제로예요. 2년 만에 포기하셨습니다. 땅과 집을 팔려고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안 팔렸어요. 결국 1억에 팔았습니다. 2억 5천만 원 투자해서 1억 건진 거예요. 1억 5천만 원 손실입니다. 어르신의 평생 저축이 반으로 줄어든 거죠.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귀농, 전원생활 다 환상이에요. 실제로는 정말 힘들어요. 특히 70 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제일 후회되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왜 시골 땅과 전원주택이 위험할까요? 첫째, 유동성이 없습니다. 사기는 쉬워도 팔기는 정말 어려워요. 10년, 20년 안 팔릴 수 있어요. 둘째, 관리가 힘듭니다. 멀리 있는 땅이나 집을 나이 들어서 관리하기 정말 힘들어요. 셋째, 생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병원, 마트, 문화시설이 멀어서 불편해요. 넷째, 사회적 고립이 됩니다. 친구도 없고 할 것도 없어서 외로워요. 다섯째,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관리비, 재산세,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전원생활은 로망일 뿐입니다.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70대에는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었습니다.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7번째로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정확히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자녀 사업 자금과 투자입니다. 내 자식 돕는 건데 당연하지 않아? 성공하면 다 갚겠다는데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자녀한테 큰돈 주는 순간 돈도 잃고 관계도 잃을 수 있어요. 75살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의 아들이 6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1년 안에 다 갚을게요. 어르신이 고민하셨어요. 5천만 원은 큰 돈이지만 아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빌려주셨습니다.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해도 내 자식인데 뭐 이런 생각이셨죠. 아들이 카페를 오픈했어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1년 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다시 연락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조금만 더 투자하면 회생할 수 있어요. 2천만 원만 더 주세요. 어르신이 망설이셨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5천만 원도 못 건진다는 생각에 2천만 원을 더 주셨어요. 총 7천만 원이 된 겁니다. 6개월 후 아들이 또 연락 왔어요. 아버지, 직원 월급 못 줘서 그러는데 1천만 원만 더. 어르신이 이번에도 주셨습니다. 총 8천만 원. 결국 2년 후에 카페는 문을 닫았어요.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업 실패했어요. 돈은
못 갚을 것 같아요. 8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어르신의 평생 저축이었어요. 더 비참한 건 아들이 미안해하면서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래요. 어르신이 너무 화가 나셔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6년째 아들과 연락을 안 하고 계십니다. 돈도 잃고 아들도 잃은 거예요. 어르신이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사업 자금 대주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하고 실패하면 아버지가 더 안 도와줘서 실패했다고 해요. 무조건 손해예요. 두 번째 분은 78살 이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사위한테 돈을 빌려주셨어요. 사위가 부동산 투자한다고 7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6개월 후에 2억으로 만들어서 갚아드릴게요. 이 말을 믿으셨어요. 6개월 후 사위가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피하고요. 나중에 딸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투자 실패했대. 돈 다 날렸대라고 하더래요. 할머니가 돈 돌려달라고 했더니 사위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드릴게요라고 하더래요. 그게 5년 전입니다. 아직도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더 큰 문제는 딸과의 관계였어요. 딸이 엄마 편을 안 드는 거예요. 엄마, 남편한테 너무 그러지 마. 우리도 힘들어라고 하더래요. 할머니가 억울해서 내 남편이 내 돈 7천 날렸는데 내가 참아야 해? 라고 하니까 딸이 그럼 엄마가 안 빌려주면 됐잖아 라고 대답하더래요. 그 후로 딸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잘 안 하고요. 할머니가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7천만 원 때문에 딸까지 잃었어요. 사위한테 돈 빌려주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관계만 나빠져요. 세 번째 분은 72살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두 아들이 있으세요. 큰아들한테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 주셨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섭섭해하더래요. 엄마는 형한테만 주고 나는요? 할머니가 너는 사업 안 한다고 했잖아 라고 했더니 그래도 불공평해요 라고 하더래요. 결국 작은 아들한테도 5천만 원 주셨습니다. 총 1억 원. 할머니의 전 재산이었어요. 큰아들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돈 못 받았어요. 작은 아들은 그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반토막 났습니다. 2,500만 원만 돌려줬어요. 할머니가 1억 준 돈 중에서 건진 게 2,500만 원입니다. 7,500만 원 날렸어요. 더 큰 문제는 형제 간 관계였어요. 큰아들은 동생은 절반이라도 돌려줬는데 나는 하나도 못 줘서 미안하다며 할머니 앞에 잘 안 나타나고요. 작은 아들은 형은 5천 다 썼는데 왜 나만 갚아야 해라며 불만이에요. 형제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 돈 다 날렸다. 내가 먼저 받아갔잖아. 이런 식으로요. 명절 때 모이면 싸우니까 이제 따로따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돈도 잃고 아들들 사이도 나빠지고 차라리 안 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자식들한테 큰돈 주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번째 분은 68살 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아들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제 명의로 투자하면 세금 절약돼요 라고 해서요. 어르신이 5천만 원을 아들 명의로 주식에 투자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잘 됐어요. 5천만 원이 7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주식이 폭락했어요. 7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어르신이 깜짝 놀라서 빨리 팔자고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돼요 라고 하더래요. 더 기다렸더니 2천만 원이 됐어요. 어르신이 이제 그만 팔자고 했는데 아들이 지금 팔면 손해예요. 조금만 더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1,000만 원이 됐을 때 팔았어요. 5천만 원이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4천만 원 손실. 어르신이 화가 나서 아들한테 네가 책임져라고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한 거예요 라고 하더래요. 어르신이 내가 언제 그렇게 잃으라고 했냐고 하니까 아들이 주식은 원래 위험한 거잖아요. 저 탓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부자 관계가 정말 나빠졌어요. 지금도 사이가 안 좋으십니다. 어르신이 후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명의로 투자하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손해나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해요. 관계만 나빠져요.
다섯 번째 분은 73살 최명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딸한테 집 장만 자금으로 1억 원을 주셨어요.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꼭 갚아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이 네 엄마. 10년 안에 꼭 갚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갚을 기미가 안 보여요. 할머니가 돈 언제 갚을 거야? 라고 물으니까 딸이 엄마, 지금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고 하더래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안 갚아요. 할머니가 이제는 돈이 정말 필요해서 갚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더니 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그게 빌려준 거예요. 준 거예요? 빌려준 거면 차용증이라도 써줬어야죠. 이제 와서 갚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기가 막혔어요. 네가 갚겠다고 했잖아. 딸이 그때는 그랬지만 10년이 지났잖아요. 엄마도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결국 못 받았습니다. 1억 원이 그냥 준 돈이 된 거예요. 게다가 딸과의 관계는 정말 나빠졌습니다. 할머니가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자식한테 큰돈 빌려주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준 거로 둔갑해요. 돈도 못 받고 관계만 나빠져요. 여섯 번째 분은 76살 강철호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세 자녀가 있으신데 큰딸한테만 6천만 원을 주셨어요. 집 사는데 보태라고요. 그랬더니 작은딸이랑 아들이 섭섭해했어요. 아버지는 왜 언니한테만 주세요? 우리는요? 어르신이 너희는 집 있잖아라고 했더니 그래도 불공평해요 라고 하더래요. 결국 작은딸한테 6천만 원, 아들한테 6천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어르신의 전 재산이었어요. 1년 후에 어르신이 큰 병에 걸리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자녀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3명 다 지금 우리도 힘들어요 라고 하더래요. 어르신이 내가 너희한테 6천씩 줬잖아 라고 하니까 큰딸이 그건 주신 거잖아요. 다시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더래요. 결국 어르신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수술비를 마련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1억 8천 줬는데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도움 못 받은 거예요. 어르신이 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돈 주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줄 때는 고마워하지만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해요. 가장 후회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자녀 사업 자금과 투자가 가장 위험할까요? 첫째, 성공률이 낮습니다. 사업은 10건 중 9건이 실패해요.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패하면 미안해요로 끝이에요. 법적으로 돌려받기도 어려워요. 셋째, 관계가 나빠집니다. 돈 문제로 부모 자식, 형제간 사이가 틀어져요. 넷째, 책임 전가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라고 했냐, 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싸워요. 다섯째, 공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한 자녀한테 주면 다른 자녀가 섭섭해해요. 여섯째, 나중에 준 것으로 변합니다. 빌려준 것도 시간 지나면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로 바뀌어요. 일곱째,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 도움 못 받습니다. 다 퍼주고 나면 본인 몫이 없어요. 자녀 사업 자금, 자녀 명의 투자.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돈도 잃고 가족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분양권과 투자용 부동산. 중도금 이자 폭탄, 유동성 부족, 관리 어려움. 둘째, 고가 자동차. 빠른 감가상각, 높은 유지비, 낮은 사용 빈도. 셋째, 고가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과장된 효과, 비싼 가격, 환불 불가. 넷째, 새로운 보험 상품. 비싼 보험료, 제한적 보장, 중도 해지 손실. 다섯째, 고가 가전제품과 리모델링. 짧은 사용 기간, 낮은 투자 효과. 여섯째, 시골 땅과 전원주택. 유동성 제로, 관리 어려움, 사회적 고립. 일곱째, 자녀 사업 자금과 투자. 낮은 성공률, 관계 파탄, 돈 못 받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은 유동성 높게 보관하세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금, 적금, 국채, MMF 같은 안전한 상품이 좋습니다. 둘째, 큰돈 쓸 때는 3개월 기다리세요.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지 3개월 동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셋째, 자녀에게 돈 줄 때는 상한선을 정하세요. 1년에 최대 얼마까지, 평생 최대 얼마까지 미리 정해두고 그 이상은 절대 안 주세요. 넷째, 투자는 여유자금의 10%만 하세요. 전 재산 투자하지 마시고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하세요. 다섯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큰돈 쓸 때는 배우자나 믿을 만한 친구와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미 이런 실수를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빨리 손절하세요. 더 잃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둘째,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안 하는 겁니다. 셋째, 남은 돈이라도 지키세요. 다 잃으면 안 됩니다. 남은 것으로 안전하게 사세요. 넷째,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돈 상황이 어려우니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요. 다섯째,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재무설계사나 변호사 도움으로 최소한의 피해로 정리하세요. 자녀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은 부모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려받을 유산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편하게 쓰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상한 투자나 구매를 하시려고 하면 말려드리세요. 아버지, 그거 사기예요. 어머니, 그건 낭비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부모님이 섭섭해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 돈 지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한번 잃으면 끝이에요. 그러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꼭 기억하시고 절대 사지 마세요. 주변에 이런 유혹 받으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꼭 사야 할 것 vs 사면 안 되는 것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후에 사서 후회한 것 있으신가요?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그리고 행복한 노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현명하게 사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 300만 원이면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고요. 은퇴 전에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재무설계사들도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막상 노후를 맞이한 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 2달 동안 저는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신 어르신 10분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이는 65세부터 78세까지 다양했고요. 사시는 곳도 가족 상황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였을까요? 10분 중 9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불안해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월 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은 불안해하실까요? 혹시 욕심이 과한 걸까요? 아니면 돈 관리를 잘못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이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노후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만나뵌 75세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마음은 텅 비었다는 그 말씀. 그 의미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월 300만 원, 과연 실제로는 얼마를 쓸 수 있는 돈일까요? 먼저 만나뵌 분은 68세 김철수 어르신이십니다. 퇴직 전에는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셨대요.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서 매달 정확히 310만 원 정도가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부인과 단둘이 사시는데 아파트는 본인 소유고요. 대출은 없으십니다. 김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3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300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은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소득세, 주민세 합쳐서 매달 약 15만 원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부부 합산 월 45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벌써 6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300만 원이 240만 원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매달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래요. 겨울에 난방비까지 더하면 40만 원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전화, 휴대폰 요금 합치면 또 10만 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월 할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안보험 이런 것들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은 나간대요. 자, 계산해 볼까요? 300만 원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60만 원 빼고 관리비 30만 원 빼고 통신비 10만 원 빼고 세금 보험료 30만 원 빼면요. 이미 17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식비, 교통비, 의료비, 경조사비 쓰기도 전에 말이죠. 김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150에서 170이에요. 300이 아니라 150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만난 박영희 할머니는 72세이십니다. 남편분이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사시면서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쳐 월 280만 원 정도 받으신대요. 자녀분들이 용돈도 보태주셔서 대략 300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럼 생활하시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긴요. 무슨 병이라도 생기면 그냥 끝이에요. 할머니 말씀이 건강할 때는 그럭저럭 살만한데 아프기만 하면 돈이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작년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시더랍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250만 원 정도 나왔대요. 한 달 수입이 거의 다 날아가는 거죠. 결국 수술은 미루셨답니다. 지금도 무릎이 아프지만 참고 사신대요. 진통제로 버티면서요. 병원 한 번 잘못 갔다간 3개월치 생활비가 날아가요. 그러니 아파도 참게 돼요. 세 번째로 만난 정동진 어르신은 70세이십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합쳐서 월 32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해요. 부인과 함께 사시고 아들, 딸 각각 하나씩 있으십니다. 정 어르신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고정 지출은 관리가 되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딸이 둘째를 낳았는데 산후조리원비가 모자란대요. 그럼 도와주지 않을 수 없잖아요. 100만 원 나갑니다. 손주 돌잔치 하는데 축의금을 적게 낼 수도 없죠. 50만 원 나갑니다. 아들이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대요.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만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한테 매정하게 못 굴어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대가 끼인 세대예요. 부모님 모시기도 해야 하고 자식도 챙겨야 하고 실제로 정 어르신은 90세가 넘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요양원비만 한 달에 150만 원이 나간대요. 본인 300만 원 중에서 어머님 요양원비 150, 거의 절반이 나가는 겁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실제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그것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세금, 보험, 관리비, 이런 고정 지출만 빼도 반토막이 나고요.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까지 더하면 정말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네 번째로 만난 이순자 할머니는 74세이십니다. 남편분과 함께 사시는데 두 분 합쳐서 월 4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세요. 그럼 넉넉할 것 같죠? 그런데 이 할머니 얼굴에는 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이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시거든요. 매달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약 타오는 게 기본입니다. 이것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간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도요. 그런데 작년에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답니다. 그때 나온 비용이 120만 원이었대요. 건강검진 하나에 거의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간 거죠.
게다가 검사 결과 합병증 위험이 있다고 해서 석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젊을 땐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들면 병원비가 제일 무서워요. 검사 한 번, 입원 한 번에 몇백씩 나가니까. 돈이 아무리 있어도 병 걸리면 다 날아가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이 할머니 댁에서 의료비로 쓴 돈이 8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 달 평균 67만 원씩 의료비로 나간 거예요. 건강보험이 있는데도 말이죠. 다섯 번째로 만난 최민호 어르신은 69세입니다. 비교적 젊으시고 건강하세요. 부부가 함께 등산도 다니시고 활동적으로 사십니다. 연금 합쳐서 월 350만 원 정도 받으신대요. 그런데 이 어르신한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체면 유지 비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들이랑 만나면 밥도 사야 하고 골프도 가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왕따 당한대요. 최 어르신이 속한 동호회가 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모인답니다. 한 번 모이면 식사비, 술값, 2차 카페값 합쳐서 1인당 10만 원 정도 나간대요. 한 달이면 20만 원이죠. 여기에 분기별로 골프 가는데 한 번 가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나갑니다. 안 나가면 되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친구가 없어져요. 노후에 친구 없으면 정말 외로워요. 돈 아끼려다가 사람까지 잃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친구들은 다 넉넉해 보이는데 나만 빠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무리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로 만난 김명숙 할머니는 70세이십니다. 이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어요. 손주가 셋 있는데 다 예쁘다고 하시면서도 얼굴에는 그늘이 있으셨거든요. 손주들 생일 때마다 용돈을 주신대요. 한 명당 10만 원씩. 석 달에 한 번꼴로 생일이 오니까 자주 나가죠. 여기에 설날, 추석 때 세뱃돈, 용돈 합치면 1년에 손주들한테만 200만 원 이상 쓰신답니다. 안 주면 되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주는데 우리만 안 주면 애들이 서운해하잖아요. 나중에 커서 우리 할머니는 인색했다고 기억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손주들 보는 게 낙인데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내가 한심해요. 사랑으로 봐야 하는데 돈 계산부터 하게 되니까. 일곱 번째로 만난 홍길동 어르신은 76세이십니다. 이 어르신은 독특하게도 가계부를 아주 꼼꼼하게 쓰고 계셨어요. 그 가계부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장 봐서 10만 원이면 장바구니가 그득했어요. 근데 요즘은 10만 원으로 봉지 2개도 안 돼요. 실제로 가계부를 보니 5년 전 식비가 월 5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90만 원이 넘더라고요. 같은 품목을 사는데도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계란 한 판이 2,000원 하던 게 지금은 7,000원, 삼겹살 1kg이 만원 하던 게 지금은 2만원, 배추 한 폭이 2,000원 하던 게 지금은 6,000원. 홍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실제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5년 전 300만 원이랑 지금 300만 원은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셨어요. 지금도 빠듯한데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가는 계속 오를 텐데 우리 수입은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여덟 번째로 만난 장미란 할머니는 71세이십니다. 이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남편을 모시고 계십니다. 아직 심하지는 않지만 언제 악화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불안이라고 하세요. 지금은 데이케어 센터에 주 3회 보내는데 한 달에 60만 원 나간답니다. 만약 상태가 나빠져서 요양원에 가야 하면 월 200만 원 이상 들 거라고 해요. 그럼 남은 돈으로는 본인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장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앞으로가 너무 두려워요. 남편 요양원비 내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실제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비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곳은 월 300만 원도 넘고요. 저렴한 곳도 150만 원은 기본이에요. 거기에 간병비까지 더하면 더 늘어나죠.
이 할머니는 지금부터 조금씩 저축을 하고 계신답니다. 매달 30만 원씩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남편 요양비가 되겠죠. 그래도 안 모을 수가 없어요. 아홉 번째로 만난 서정희 할머니는 67세이십니다. 비교적 젊으시고 연금도 350만 원 정도로 넉넉한 편이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도 불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나도 앞으로 3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30년이면 360개월이에요. 한 달에 300씩 쓰면 10억 8천이 필요해요. 지금 가진 돈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서 할머니는 지금도 아끼고 아끼며 사신답니다. 외식은 거의 안 하시고 옷도 안 사시고 여행도 안 가세요. 지금 쓰면 나중에 없을까봐 무서워요. 70 후반, 80대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있어도 못 써요. 쓰는 게 무서워요. 이게 바닥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지금까지 9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해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였습니다. 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자식들이 언제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성. 그게 이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10번째로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조영자 할머니 75세이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사십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해외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본답니다. 조 할머니의 월 수입은 정확히 315만 원이에요. 유족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합친 금액입니다. 아파트는 본인 소유고 대출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집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는데 뭔가 텅 빈 느낌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몇 가지 있긴 한데 다 오래된 것 같았고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해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 틀어요.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봐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요. 누가 전화라도 하면 반가워서 한참을 통화하는데 요즘은 전화도 잘 안 와요. 할머니는 혼자 밥을 먹는 게 너무 싫어서 가끔 밥을 안 드신답니다. 귀찮기도 하고 혼자 먹으니까 맛도 없고요. 냉장고에 반찬이 있어도 먹기 싫어서 그냥 라면 끓여 먹거나 빵으로 때우신대요. 마트 가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혼자 먹을 건데 뭐하러 사나 싶어요. 사봤자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만 사요.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친구들이 많았대요. 같이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문화센터도 다니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둘씩 친구들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고 어떤 분은 자식 집에 가서 같이 살게 됐고요. 지금은 연락하는 친구가 두세 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것도 1년에 몇 번 보기 힘들다고 해요. 친구들이랑 밥 먹고 싶어도 다들 바빠요. 손주 돌보고 며느리 도와주고 나만 한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연락하기가 미안해요. 폐 끼치는 것 같아서. 할머니는 통장에 돈이 꽤 있으신답니다. 지출이 적으니까 매달 100만 원 정도씩 저축이 된대요.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그렇게 모은 돈이 지금 몇 천만 원 됩니다. 이 돈 모아서 뭐 하냐고요? 나도 몰라요. 그냥 모아줘요. 쓸 데가 없으니까. 죽으면 아들한테 갈 텐데 아들은 잘 살아요. 내가 이 돈 모아서 뭐 하나 싶어요.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취미 활동이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혼자 여행 가봤어요. 재미없어요. 누구랑 같이 가야 좋은 거지 혼자 가면 외로워요.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젊을 때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외로움, 쓸쓸함, 이런 건 돈으로 못 사요. 할머니는 요즘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랑 얘기할 때래요.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날씨 좋네요 이런 이야기 나눌 때가 제일 좋대요. 그 몇 마디 때문에 아침 산책을 나가요. 사람 목소리 듣는 게 좋아서,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게 좋아서. 조할머니는 최근에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병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드시고 계세요. 약 먹으면 좀 나아지긴 해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외로운 건 변함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통장엔 돈이 있는데 마음은 텅 비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조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돈이 충분해도 불안할 수 있고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다는 걸요. 사회적 관계의 단절, 존재감의 상실, 고독감.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내 돈을 보는 건 아닌가 의심하게 되니까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 있었어요.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집에 있었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어요. 지금은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행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요.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나이 들면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돈 100억 있어도 친구 한 명 없으면 소용없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적 관계라고 합니다. 돈이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 그게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조할머니는 지금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알아보고 계신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니까 나가서 사람들이랑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돈 쓰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제가 10분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월 300만 원으로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세금, 보험,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을 제하면 절반도 안 남아요.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 등등 계획할 수 없는 지출들이 계속 생깁니다. 셋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수명 연장, 건강 악화 등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넷째,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소속감, 존재 의미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말이죠. 모든 분이 다 불안하고 불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월 30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도 비교적 평온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저는 다시 두 분의 어르신을 더 만나봤습니다. 같은 경제 상황인데도 불안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먼저 만난 분은 강수진 할머니 72세이십니다. 할머니 역시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생활하세요. 경제적으로는 앞서 만난 분들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할머니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3가지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첫째,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에 다니신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노래도 배우고 점심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요. 둘째,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인데 한 달에 4번 정도 가신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 도와주면 내가 감사하게 느껴져요. 나는 그래도 괜찮구나 싶어요. 셋째, 손주 돌봄이 아니라 이웃 아이 돌봄을 하십니다. 근처에 사는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방과 후에 아이를 2-3시간씩 봐주신대요.
돈을 받는 건 아니고 그냥 이웃으로서 도와주는 거라고 하세요. 아이 돌보면 내가 더 좋아요. 애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할머니, 할머니 부르면서 안기는데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돈 주고도 못 사는 행복이에요. 강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예전엔 집에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꾸 걱정만 늘더라고요.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활동하니까 그런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 할머니는 요즘 너무 바빠서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다고 하세요. 노래교실 가고, 봉사 가고, 아이 돌보고, 친구들 만나고. 저녁 먹고 나면 피곤해서 일찍 잠드신답니다. 바쁘게 사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그게 좋아요. 심심할 틈이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이 들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하게 사신답니다. 노래교실 회비 한 달에 3만 원, 봉사 갈 때 교통비,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비용. 이런 것들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래도 이게 제일 가치 있는 지출이에요. 이 돈으로 내 삶이 행복해지니까. 병원비 쓰는 것보다 훨씬 낫죠. 실제로 할머니는 건강도 좋아지셨대요. 예전에 혈압약 먹었는데 요즘은 혈압이 정상이 돼서 약을 끊으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활동적으로 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래요. 두 번째로 만난 분은 박동수 어르신 70세이십니다. 이 어르신도 월 32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생활하세요. 부인과 함께 사시는데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박 어르신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좀 달랐어요. 이분은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꾸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돈을 아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나중을 위해서,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중이 언제인가?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게 맞나? 어르신은 작년에 친한 친구를 잃으셨답니다. 그 친구분이 평생 돈을 아끼고 모으기만 하셨대요. 은퇴하고 나서도 여행 한 번 안 가시고 외식도 안 하시고 아끼고 또 아꼈답니다. 노후를 위해서요. 그런데 72세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모아둔 돈은 자식들한테 갔고요. 박 어르신은 그 장례식장에서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내 친구는 뭘 위해 평생 아끼고 산 건가? 자식들 좋은 일 시켜준 거지, 본인은 뭘 누려봤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르신은 생각을 바꾸셨어요. 물론 무분별하게 쓰시는 건 아니고요. 의미 있는 것에는 돈을 쓰기로 하셨답니다. 첫째, 부부 여행. 1년에 2번 정도 국내 여행을 가신답니다. 한 번 가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쓰시는데 아깝지 않다고 하세요. 둘이서 추억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돈은 못 가져가도 추억은 남잖아요. 둘째, 건강 투자. 운동 프로그램에 가입하셨어요. 한 달에 10만 원인데 전문 트레이너가 노인 맞춤 운동을 가르쳐 준답니다. 돈 아껴서 나중에 병원비로 100만 원 쓰는 것보다 지금 10만 원 써서 건강 유지하는 게 낫죠. 셋째, 자녀들한테 미리 주기. 어르신은 자녀들이 지금 제일 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 교육비, 집 장만 등등. 내가 죽어서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 지금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녀 가정에 각각 500만 원씩 주신답니다. 증여세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요. 내가 살아있을 때 고마워하는 모습 보는 게 좋아요. 죽어서 주면 내가 그걸 못 보잖아요. 박 어르신이 계산을 해보셨대요. 지금처럼 쓰면 80세까지는 문제 없고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랑 기초생활로 버티면 된다고 하세요. 어차피 나이 들면 쓸 데도 없어요. 80 넘어서 뭘 그렇게 많이 쓰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도구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도구. 돈 모으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으로 뭘 할 건지 그게 더 중요하죠. 어르신 부부는 요즘 정말 행복하게 사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산책하고, 운동 가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저녁엔 둘이서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요. 통장 잔고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질은 올라갔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돈 많이 모아봤자 못 쓰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 두 분을 만나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월 300만 원인데, 어떻게 쓰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요.
첫 번째로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는 것. 강할머니처럼 노래교실 다니고 봉사활동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 이런 활동이 돈은 조금 들지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여줍니다. 두 번째로 지금을 사는 것. 박 어르신처럼 미래만 걱정하지 않고 현재도 즐기는 것. 물론 무계획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을 도구로 보는 것.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걸 아는 것. 네 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 강할머니처럼 아이를 돌보거나 봉사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것. 이게 돈보다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노년기에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첫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둘째,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넷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돈보다 훨씬 더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월 300만 원, 객관적으로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금, 보험,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을 빼면 절반 정도만 남아요.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경조사비가 더해지면 손에 남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둘째,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언제 큰 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이 불안을 만듭니다. 셋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외로움, 고독감, 소외감, 존재감 상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관계에 투자하세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친구들 만나고 동호회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이게 나중에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걱정만 늘어나요. 사람들과 함께하면 걱정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둘째, 현재를 소중히 하세요. 미래만 걱정하다가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물론 계획은 필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여행, 취미, 건강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돈은 못 가져가지만 추억은 남습니다. 셋째,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세요. 돈 모으는 게 목표가 되면 불안은 끝이 없어요. 돈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월 300만 원으로 불안하신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나만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만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불안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복은 돈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에서 나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더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웃었는지, 무엇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는지, 어떤 작은 행복을 발견했는지. 조영자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통장엔 돈이 있는데 마음은 텅 비었어요. 이 말씀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마음을 채우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관계고 의미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노후를 사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월 400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과연 어떨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100만 원 더 받으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길까요? 궁금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노후에 얼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0대에 깨닫는 인생의 잔인한 진실 7가지. 제목부터 좀 무겁죠?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잠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80세 김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인터뷰를 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도 실감하지 못했죠. 하지만 70이 넘고 80이 되니까 이제야 보이더라고요. 인생의 진실이요. 잔인하고 슬프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들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그때는 몰랐을까? 알았더라면 다르게 살았을 텐데. 여러분, 인생에는 나이 들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말해줘도 실감하지 못해요. 직접 겪어야, 그 나이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이 영상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진실을 담았습니다. 그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때로는 잔인하고 슬픈 진실들이에요. 하지만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고 다르게 살 수 있으니까요. 40대, 50대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새기세요. 60대, 70대 분들은 공감하시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겁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자식들은 생각보다 훨씬 바쁘다는 것. 부모가 되면 자식이 전부인 시절이 있습니다. 20대, 30대에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 아이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칩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렇게 30년을 자식 중심으로 삽니다. 자식들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전부예요. 엄마 아빠 매일 부르고 따라다니고 떨어지기 싫어하죠. 부모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중에 커서도 이렇게 가까이 지내겠지. 하지만 아이들은 큽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친구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모보다 친구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요. 부모는 조금 섭섭하지만 이해합니다.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지. 대학 가고 취직하고 연애하고 결혼합니다. 이제 자식들은 본인 인생이 바빠요. 직장 다니고 배우자 챙기고 애 낳으면 애 키우고 부모님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은 하는데 시간이 정말 없어요. 부모는 기다립니다. 오늘은 전화가 올까? 이번 주말에는 올까? 하지만 전화는 잘 안 옵니다.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시나요? 부모가 전화하면 자식은 급하게 받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빠. 5분, 10분도 안 돼서 전화를 끊어요. 부모는 섭섭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혼자인데 너는 5분도 안 되니?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저녁 먹이고 애들 숙제 봐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밀린 집안일하고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장 보고 친구 만나고 부모님 찾아뵐 시간이 없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부모는 기대합니다. 오늘은 오래 있겠지? 한 달 만에, 2달 만에 보는 건데. 하지만 자식들은 점심 먹고 일찍 갑니다. 차가 막히니까, 애들 학원 가야 하니까,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핑계는 많습니다. 부모는 서운하지만 억지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가거라.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75세이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다닙니다. 박 할머니는 지방에 혼자 사세요. 예전에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왔어요. 하지만 요즘은 3개월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박 할머니가 전화하면 아들은 항상 바쁩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나중에 전화는 안 옵니다. 박 할머니가 다시 전화해야 해요.
아들은 미안해합니다. 엄마 미안해. 깜빡했어. 요즘 너무 바빠. 박 할머니는 이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운해요. 나는 너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사는데 너는 나 생각할 시간이 그렇게 없니? 명절에 아들이 내려옵니다. 박 할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장 보고 집 청소하고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명절 당일 아들이 며느리, 손주 데리고 옵니다. 박 할머니는 너무 기뻐요. 밥상 가득 차려서 대접합니다. 하지만 점심 먹고 2시간도 안 돼서 아들이 일어납니다. 엄마, 우리 가봐야 해. 차 막히기 전에 가야 해. 박 할머니가 말합니다. 벌써? 좀 쉬다 가지.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내일 출근해야 돼. 애들도 내일 학원 가야 하고. 박 할머니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아들 가족이 떠나고 박 할머니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습니다. 상 가득 남은 음식들. 박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그 음식을 봅니다. 눈물이 납니다. 일주일을 준비했는데 2시간 만에 가버렸네. 다음에는 언제 보나? 박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바쁜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 그렇게 부르더니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식들도 본인 인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들은 정말 바쁩니다. 부모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부모는 자식이 전부지만 자식에게 부모는 여러 가지 중 하나입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미리 알아야 합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살게 하고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사세요. 외로우면 친구를 만들고 취미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2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소중함을 몰라요. 아프지 않고 힘이 넘치고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밤새워도 괜찮고 술 마셔도 다음날 멀쩡하고. 그래서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운동? 나중에 해도 돼. 술, 담배? 이 정도는 괜찮아. 과로?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건강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50대, 60대가 되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70대가 되면 건강한 사람이 드물어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병 이런 거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때 깨달아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여행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냥 집에서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해요. 명예가 높아도 아프면 의미 없습니다. 아무도 병상에 누운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가족도 친구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존엄성도 잃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기저귀 차고 누군가 닦아주고 먹여주고.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프기 전에는 몰라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최 할아버지는 70세에 뇌졸중이 왔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살았지만 왼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팔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최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했습니다. 사업도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밥 먹는 것도 흘리고 옷 입는 것도 힘들어요. 사업은 아들이 이어받았고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끊겼습니다. 병문안 처음에는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지 않아요. 최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재활치료 받으러 병원 가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텔레비전 보고 창밖 보고 그게 전부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명예가 뭐가 중요해요. 건강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건강이 최고라는 걸. 젊었을 때 운동 좀 할 걸, 술 좀 덜 마실 걸, 담배 좀 안 피울 걸.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망가진 몸은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실감하지 못해요. 하지만 나이 들어 아프면 그때야 깨달아요. 건강이 전부였다는 것을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세요. 운동하고 금연하고 절주하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는 늦어요.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돈이 없으면 존중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슬프고 잔인한 진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혈육은 배신하지 않는다. 효도는 자식의 의무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대우가 완전히 달라요. 부모가 경제력이 있으면 자식들이 존중합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에 참여시키고 잘 모십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난하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에서 배제하고 귀찮아합니다. 형제들끼리 모임이 있어도 가난한 부모는 초대받지 못해요. 밥값 내기 부담스럽고 분위기 어색해지니까요. 경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친척은 환영받지만 가난한 친척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축의금, 조의금을 제대로 못 낼 거니까요. 손주들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부유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아합니다. 용돈도 많이 주고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니까요. 하지만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용돈도 안 주고 선물도 없고 오히려 부모한테 부담만 되니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정 할아버지는 78세이세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노후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살고 계세요. 아들이 셋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들이 정 할아버지를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 미루기 바쁩니다. 형님이 모시세요. 동생이 모시세요. 이렇게 떠넘기죠. 아들들이 모이면 정 할아버지는 초대받지 못합니다. 형제들끼리 외식하고 술 마시고 골프 치는데 아버지는 빼요. 왜? 아버지가 가시면 돈을 못 내시니까. 형제들이 아버지 몫까지 내야 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정 할아버지 집에 모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면서 모입니다. 정 할아버지 차례가 되면 아들들이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 집은 좁아서 올해는 형님 집에서 하죠. 실제로는 정 할아버지가 준비할 돈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정 할아버지는 서운합니다. 나도 아들들 밥 한 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명절 음식도 제대로 못 차리는 신세가 됐어요. 아들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친구들은 할아버지한테 용돈 10,000원, 50,000원씩 받는데 자기는 못 받으니까요. 할아버지 생신에도 손주들이 잘 안 옵니다. 부모가 가라고 해도 핑계대고 안 가요. 정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을 때는 모두가 나를 존중했어요. 내 의견을 물어보고 잘 모셨죠. 하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대우가 달라졌어요. 아들들도 손주들도 나를 귀찮아하는 게 느껴져요. 효도는 경제력이더라고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잔인한 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존중받지 못해요. 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모든 가족이 그런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들도 많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력은 발언권이고 존중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독립적으로 살 수 있고 자식한테 짐이 안 되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친구가 가족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 진실이에요. 평생 가족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70이 넘어서 깨닫습니다. 친구가 가족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가족은 의무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이건 도덕적 의무예요. 하지만 친구는 선택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나고 선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더 편하고 더 진심일 수 있어요. 자식들은 바쁩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전화도 5분, 10분이 전부죠. 하지만 친구는 자주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시간 맞춰서 만나요. 함께 산책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합니다.
외로울 때 자식한테 전화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한테 전화하면 바로 만나자고 해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고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 말하면 걱정시키기 싫고 짐이 될까봐 말 못합니다. 하지만 친구한테는 편하게 말해요. 같은 나이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니까 이해해 주거든요. 자식은 혈육이지만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대화가 안 통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친구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대화가 잘 통해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조할머니는 75세이세요. 자식이 둘 있는데 둘 다 해외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전화는 가끔 오는데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어려워요. 조할머니는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자식들 보고 싶고 손주들 보고 싶고 하지만 자식들은 바쁘고 한국 올 시간도 없어요. 그때 조할머니는 옛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50년 만에 우연히 복지관에서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산책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합니다. 조할머니는 친구한테 모든 걸 이야기해요. 자식들이 보고 싶다는 것, 외롭다는 것, 건강이 걱정된다는 것. 친구는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친구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자식들이 바쁘고 혼자 사는 것도 비슷하고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게 됐습니다. 아플 때도 친구가 병원 데려다주고 외로울 때도 친구가 전화해주고 지금 조할머니한테는 친구가 가족보다 더 소중합니다. 자식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요. 조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자식들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주 못 봐요. 하지만 친구는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친구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가족은 의무지만 친구는 선택이고 그래서 더 진심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소중히 하세요. 젊을 때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나이 들어서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은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친구만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시간은 정말로 무섭도록 빠르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느립니다. 하루가 길고 일주일이 길고 1년이 정말 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내년에 해도 되지, 내후년에 해도 되지. 이렇게 미룹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뇌가 새로운 경험을 덜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70대가 되면 1년이 정말 빠릅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1년 이렇게 느껴져요. 10년이 1년처럼 지나갑니다. 그제 60이었는데 벌써 70, 얼마 전에 70이었는데 벌써 80,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가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미루다 보면 인생이 끝나요. 여행 가고 싶으면 지금 가야 합니다. 내년에는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취미 배우고 싶으면 지금 배워야 합니다. 10년 후에는 배울 기력이 없을 수 있어요. 친구 만나고 싶으면 지금 만나야 합니다. 몇 년 미루다 보면 친구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70세에 은퇴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하니까 자유였어요.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걸 다 해야지. 여행도 가고 취미도 배우고 친구도 만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니까 몸이 피곤했어요. 1년만 쉬고 내년부터 여행 가자. 이렇게 미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손주가 태어났어요. 손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여행은 내년에 가자. 또 미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여행은 무릎 나으면 가자. 또 미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친한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같이 여행 가기로 했던 친구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갔을까? 왜 미뤘을까? 친구는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는 혼자 여행 갈 엄두가 안 나요. 같이 갈 친구도 없고 본인 건강도 안 좋아졌고 결국 여행은 못 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왜 그때 바로 갔을까요? 은퇴하고 1년만 미루지 말고 바로 갔어야 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10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는 여행 갈 기력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평생 후회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내년은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친구는 떠나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해요. 6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후회는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잔인한 진실일지도 몰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가 쌓입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매일 후회합니다. 자식한테 더 잘할 걸. 화내지 말고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할 걸. 배우자한테 더 잘할 걸. 싸우지 말고 이해하고 고마워할 걸. 부모님한테 더 효도할 걸.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잘 모실 걸. 친구한테 더 잘할 걸. 연락 자주 하고 더 자주 만날 걸. 건강 관리할 걸. 운동하고 금연하고 술 덜 마실 걸. 돈을 모을 걸. 낭비하지 말고 저축하고 노후 준비할 걸. 이런 후회들이 매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이미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다시 만날 수 없어요. 떠난 친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망가진 건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후회는 그저 마음만 아프게 할 뿐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강 할아버지는 80세이세요. 아내가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강 할아버지는 평생 아내한테 잘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아내한테 맡기고 본인은 일만 했어요.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아내는 혼자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은퇴하고 나서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내가 보였어요. 평생 고생만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 아내. 강 할아버지는 미안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해야지.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하지만 그때는 아내가 이미 아팠어요. 암이었습니다. 1년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강 할아버지는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때 잘해주지 않았을까? 왜 평생 고생만 시켰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잘해줄 기회도 없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매일 후회해요. 매일 아내 생각하면서 울어요. 하지만 후회한다고 아내가 돌아오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마음만 아플 뿐이에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잘하세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실천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잘못했으면 용서 구하고 화해하세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7번째, 마지막 진실입니다. 7번째, 결국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잔인하고 가장 슬픈 진실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혼자 나와요. 그리고 혼자 죽습니다. 누구도 함께 갈 수 없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요. 젊을 때는 이 진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혼자가 아닌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결국 혼자라는 것을요. 배우자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자식들은 본인 인생에 바빠서 곁에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처음에는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이 뜸해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결국 혼자 병상에 누워있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정말 혼자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죽는 건 혼자입니다. 그 두려움, 그 고독을 함께 나눌 수 없어요. 혼자 견뎌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윤할머니는 85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1년은 병원에서 보냈어요. 처음 3개월은 자식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간병인도 고용하고 잘 돌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도 일하고 애들 키우고 바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오다가 2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윤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간병인이 있지만 간병인은 일하러 온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윤할머니는 혼자 천장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무서웠습니다. 혼자 죽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마지막 날 윤할머니는 혼자 병실에 있었습니다. 새벽이었고 간병인은 잠들어 있었어요. 자식들은 집에 있었고요. 윤할머니는 혼자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에 간병인이 깨어나서 발견했을 때 윤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자식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할머니는 혼자 마지막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혼자 태어나고 혼자 살고 혼자 죽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혼자예요. 잔인하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혼자지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후회 없이 살면 됩니다. 죽음은 두렵지만 잘 산 인생은 평화로운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70대에 깨닫는 인생의 잔인한 진실 7가지. 첫째, 자식들은 생각보다 훨씬 바쁘다. 둘째,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는다. 셋째, 돈이 없으면 존중도 함께 사라진다. 넷째, 친구가 가족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 다섯째, 시간은 정말로 무섭도록 빠르다. 여섯째, 후회는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일곱째, 결국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이 진실들은 잔인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고 슬프고 때로는 절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걸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고 건강을 미리 챙길 수 있고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고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고 후회 없이 살 수 있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건강 챙기고 돈 모으고 친구 관계 유지하고 하고 싶은 거 미루지 마세요.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후회 없이 사세요. 70대, 80대 어르신 여러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말고 친구를 만들고 건강 관리하고 하고 싶은 거 지금 하세요. 후회를 내려놓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이되 절망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도 아름다움을 찾고 의미를 만들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무거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인생, 의미 있는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